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347페이지 챕터 9에 해당되고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발달 이론에서는 긴저버거나 슈퍼나 타이드만 오하라, 또 가트폴 에더슨 이런 분들의 이론을 배웠고, 에릭슨이라든가 또는 달턴 또는 레빈슨 이런 분들의 이론을 배웠고요. 이제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으로서 좀 더 다른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34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중크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면서 이분이 1998년도에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으로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인지적 정보 처리와 사회 인지적 조망 접근 이론, 보통 우리가 SCT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가치 이론, 맥락적 관점에서의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론, 이렇게 헥겔과 베츠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을 총 5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에서 최근에 아주 박력 있게 등장하는 이론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역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먼저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CIP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듯이, 우리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이게 CPU라고 그러나요? CPU, 중앙 정보 처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풋, 그죠?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나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모니터나 프린터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과정처럼 마치 직업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개인의 어떤 정보, 여러 가지 것을 막 투입했을 때 이 CPU가 쭈물딱 해서 뭔가 결과를 내려주는 그러한 인지적 정보 처리, 컴퓨터의 중앙 처리가 업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요한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1차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에서 주요한 전제로서 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347페이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진로 문제 해결자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지적 정보 처리라고 하는 이 이론의 입장은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 문제의 해결자가 자신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모든 진로 선택은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진로 해결의 잠재력은 지식은 물론이요 인지적 조작의 가용성에 의존한다. 사도 재밌습니다. 기억력,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정이다. 우리 컴퓨터가 보통 기억장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을 요구한다. 또 6번에 보면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10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는 진로 문제 해결자이고 의사 결정자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정진시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10가지를 딱 정리해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마치 직업 상담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348페이지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얘기하면서 6번째 끝줄에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를 뭐라고요? CASVE라고 해서 그 검은 음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날리시스, 그 다음에 통합, 가치부여, 그 다음에 지평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그렇고, 영어로 하면 CASVE라고 하는 5단계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이론가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명제가 시험에 참 잘 나온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패트슨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샘슨 이런 분들이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별표 선정해 하십시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 SCCT 이론은 C가 2가지가 있는데요. S는 소시알, 그 다음에 C가 코그니티브, 인지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가 클리어, 그 다음에 시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또는 사회 인지적
조망이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SCT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반두라의 SCT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람과 환경과 비헤이브 행동 이래서 EPB 삼축 호혜성 이론, 삼축 인과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삼축 인과적 모형이라고 하고 삼축 호혜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판서의 글씨 알아먹겠죠? 호혜성 이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엠플로이먼트 환경이죠.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사람은 피플이죠. 피플이 어떤 그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그 환경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거죠. 무슨 관찰학습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운 어떤 내용을 비헤이브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건 인간이고요. 인간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환경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속성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나간다. 이게 세 가지가 또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또 환경이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이런 모양을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형을 기초로 해서 SCCT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렌트라든가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주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SCCT 이론은 가운데 검은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효능감, 성과 기대, 개인 목표를 가장 중요하고 특히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성과 기대, 개인 목표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수행 영역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셀프 에피케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 진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SCT 이론에서는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진로 행동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 모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흥미, 선택,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흥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홍선수 이렇게 제가 그렇게 외웁니다. 홍선수 운동선수 중에 홍시가지 선수가 있죠. 축구 옛날에 잘했던 리베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 선수 항상 떠올리면서 홍선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 모형이 있고 선택 모형이 있고 수행 모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수행 모형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결과기대라든가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가 버물려져서 하나의 수행 모형이 잘 짜여지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형 1차, 2차 다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1차에서는 이 내용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제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라운이 주창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입니다.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치. 직업 선택이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흥미, 성격, 가치관, 지능 필요 없고 딱 가치관만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 가치관이 뭐냐면 3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가치란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칙으로서 스스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가치관이 중요하냐면 브라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51페이지 제일 상단에 1번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너무 많으면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개인이 딱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 딱 있어요. 고집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고집에 딱 맞춰서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게 아니라 몇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그런 가치관. 나는 황금 만능주의가 중요해. 그럼 이 사람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연봉이 얼마만큼 높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직업 상사가 그런 건가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업 상담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진로를 설계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청년층에게, 청소년에게 또는 중장년에게 올바른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보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더 많은 직업적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치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3번 볼까요?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잡는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치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저렇게는 살아야겠다. 저거 정말 중요하다. A보다 B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뭐 청소년 가치관 검사할 때 보면 뭐 건강, 뭐 권력, 부, 지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거 쭉 뿌려놔 놓고 네가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뭐 이렇게 또 가치관 경매 게임 같은 것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아이의 가치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 아이의 진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아이가 정말로 고르고 고른 가치는 한 서너 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브라운이. 6번도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가치중심 이론에서 이걸 약간 꼬았어요. 틀리게 나온 답인데 맞는 얘기는 이거예요.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도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약간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습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은 거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 게 브라운의 가치 모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 여러분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예. 그 다음에 맥락적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뭐 우리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성주의 이론인데요. 철학적 이론에서의 구성주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맥락주의나 구성주의는 어떻든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글쎄요, 저는 이런 철학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철학적인 이유 같아요. 이 구성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조마루 교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동영상, 똑같은 교재에 똑같은 시간만큼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탁 냈더니 답안지를 A 답안지, B 답안지, C 답안지 쭉 봤더니 이 사람들마다 답안지 내는 게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상이하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교수, 똑같은 교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으로 공부를 했는데 왜 각각 다른 내용의 답이 나오냐 이거죠. 문제도 똑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구성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어떤 사람은 그걸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세모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를 만들어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적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그것이 어떤 행위 체계와 연결됨으로 해서 구성 체계가 연결되면서 투사가 되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와버린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여러분들 거기 나와요. 뭐 이렇게 네모 박스 시커먼데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거예요. 인간의 학습은 나름의 구성에 의해서 아웃풋된다. 자기 나름의 구성에 의해서 내용이 상이한 것들로 이렇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선택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얘기하면서 351페이지 밑에 보면 맥락적 관점에서의 대상으로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352페이지로 가게 되면 인간 발달의 맥락적 모델은 변화를 진행시키는 힘들 간의 상호작용이며 또 그러한 곳에는 주된 초점은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맥락 이론이 이런 거구나. 그냥 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이며 또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며
또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향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 행위라는 게 꼭 인지적인 행위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내 감정이 그걸 땡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난 너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그냥 차라리 나 안 하고 말래. 욕 먹고 말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죠. 에이, 나 그거 안 해.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야? 아니, 나 싫어. 아, 나 그 사람하고 정말 일하기 싫으니까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자, 해켓과 베츠가 얘기한 건데요. 뭐 이 이론은 여러분들 큰 깊이보다는 그 352페이지에 해켓과 베츠의 견해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좀 살펴봅시다. 이런 말 해놨어요.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자기가 저 수준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여성들은 진로 기동성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권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난 여자니까 맨날 이렇게 뭐 차별 대우받고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막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이럴 경우에 자기의 어떤 효능감이 팍 떨어져서 진로 선택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보면 보상에 대한 성취에 대한 보상이 남자보다 적은 경험을 여러 가지 받았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럼 이 여성도 역시 자기 개발에 자기 효능감에 방해를 받는 거죠.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기존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러한 고용 환경, 교육 환경, 승진 체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직업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찾던 중에 그래도 직업 상담사는 전문직이고 딱딱딱 구분되어 있고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또 여자들끼리만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차별을 덜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이쪽으로 회피한 거죠. 그게 3단계입니다.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지연 회피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가트포 에르슨의 타협 이론 제3원칙이 있죠. 그죠? 회피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경험을 하신 여성분들은 자꾸만 도망간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곳,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100% 인정받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기나긴 직업 선택 이론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직업 선택 이론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특성 요인, 파슨스의 3요소 이론, 특성 요인 이론, 또 로키스텐 다이비시의 직업 적응 이론, 그죠? 욕구 이론, 또 보딘의 이런 또 정신역동 상담에서 접근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긴즈버그와 슈퍼와 타이드만, 오하라와 또는 가트폴 에더슨, 그죠? 이런 분들의 또 이론을 배웠고요. 또 누구 어디 배웠나? 저거 생각나네. 에릭 에릭슨, 그죠? 또 달턴, 또 누구예요? 레빈슨 이런 분들의 발달 이론을 배웠고, 또 사약습 이론으로서는 크롬볼츠나 미첼의 사약습 이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 또 뭐 SCCT 이론도 배웠고, 맥락 이론, 사회 이론, 가치 이론, 또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 그죠? 또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게라트의 의사결정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업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직업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론들은 이제 또 접어두고 새로운 분위기로 갑시다. 355페이지입니다. 직업 심리 검사입니다. 뭐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위치는 356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챕터 1이 됐네요. 직업 심리 검사의 이해. 직업 심리 검사란 무엇이냐? 정의가 있습니다. 뭐 크론바가 있고요. 아나스타시가 해놓은 정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 검사란 인간의 심리적 구성물, 뭐 성격, 흥미, 가치관, 특성, 지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행동 표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그럼 이 성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수량화되어 있는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을 끄집어내 가지고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다,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해내는 도구를 우리는 측정 도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심리적 구성물을 분석해내는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고요. 뭐 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얼추 비스무리하게 그죠? 그런 거 말고 있고, 이라도 심리 검사는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수량화시켜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정질적인 것도 있다. 뭐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상담 심리학 앞부분에서 뭐 정질적 부분 막 설명하면서 뭐 표준 편차, 표준 대표가, 정규 분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거 외에 정질적 검사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LCA, 직업, 가계도, 그 다음에 뭐 자기 효능감 검사, 또 역할 연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정질적 검사도 있다.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리 검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내적인 심리적 구성물에 대한 특성을 진단하는 기능. 357페이지. 미래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우리가 예언타당도라는 거 배웠어요. 잠깐. 그 사람의 입사 성적이 높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의 생산성이나 인사고과가 높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입사시험도 심리검사예요. 여러분 심리검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번 한 것 같아요? 10번? 20번? 여러분 심리검사 말이에요. 수백 번 했어요. 여러분들 심리검사.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 검사, 능력검사 중에 심리검사제예요. 학업 능력을 알아보는 심리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수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이거 다 심리검사예요. 학업 능력을 체크하는 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백 번, 수만 번까지 좀 심했나? 한 수천 번 정도는 심리검사 받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을 체크하는 심리검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가 앞으로 어떤 대학 정도 가겠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직업을 갖겠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 및 배치입니다. 또 중요한 것, 자기의 정신이죠.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일까?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나의 성격은 어떠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은 뭔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검사지를 사용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 평가를 하겠죠. 조금 전에 뭐 학습밥,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평가하는 목적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얼마만큼 얘가 아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심리검사지가 중간고사 쪽지시험이에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심리검사, 피검사자로서는 생활의 달인에 속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심리검사의 기본 과정입니다. 검사자에 대한 과정입니다. 검사자란 라포를 형성하고 또 이 검사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라고 간주하자. 그 다음에 행동 표본에 관한 과정으로서 표집이 잘 됐다고 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세 번째, 문화 환경에 대한 과정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편차가 있는, 이런 미국에 있는 검사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죠? 미국에 있는 검사지 가져왔지만 우리 환경에 맞게끔 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했다고 가정해야 그 검사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제가 요즘 이제 하는 게 그 진로 성숙도와 관련된 검사지 하나를 새로 제가 만들려고 미국에 좀 유명했던 그런 검사지를 몇 개 좀 보고 있는데 우리랑 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번역하는 작업을 다른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막 작업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환경의 차이를 느끼지 않게끔 그것을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보자 이거죠. 잘했다고 보자. 그 다음에 또 측정 오차에 대한 과정도 있어요. 뭐든지 검사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현재 행동에 대한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현재 행동만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이 이 검사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미래 행동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 심리검사의 한계입니다. 이 좋은 심리검사지도 역시 한계가 있죠.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약방의 감초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불명확한 측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게 예를 들면 MBTI나 MMPI나 CPI 검사지 가지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격이 뭔데요? 어디 있어요? 사람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측정 대상이 어디까지가 성격이고 어디까지가 흥미고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상자가 불명확하다. 대상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불명확한 측정 방법이에요. 우리가 키를 잴 때는 줄자나 기구를 이용해서 재면은 딱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를 못해요. 그죠? 워낙 측정 방법이 분명하니까. 근데 성격을 알아보는데요. 꼭 MBTI나 CPI나 MMPI, 애니어그램이 가장 완벽한 검사지일까? 아니면 로사 검사가 완벽할까?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신뢰도가 있고 또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검사적으로 인정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측정 방법으로 타당도가 100%인 그런 검사지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측정을 하죠.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데 MBTI 같은 경우는 문항지를 갖다 대고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직접 키는 바로 탁 자를 대갖고 탁 키에다 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격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량적 검사지는 주로 이제 수량화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량화가 딱 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흥미검사지 뭐 S형이 59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C형이 58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예를 들면 A형이나 뭐 I형이 뭐 예를 들면 40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45점. 그러면 야 그래도 네가 보니까 S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C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59점과 58점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 해석할 때는 너는 S와 C가 굉장히 강하게 분화돼 있다,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량화에 밀려 있으면 야 그래도 S가 C보다는 훨씬 강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점 차이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량화의 내용에 조금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고려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검사지의 얘기를 해보면 일단 표준화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도 잘 돼 있고 표집도 잘 돼 있고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타당해야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서의 그것이 인정되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키를 잴 때 줄자는 어때요? 타당해야 안 해요? 타당한 방법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신뢰도입니다. 다른 장소, 다른 게 해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를 놓느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 줄자는 되게 정확하잖아요. 누가 해도 어린아이가 해도 똑같이 잴 거고 길이를 어른이 해도 똑같은 길이 30cm 자를 가지고 어떤 물건의 길이를 딱 잴 때 어른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아침에 해도 똑같고 저녁에도 똑같습니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죠. 일관된 신뢰도라 그러는데 그런 검사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고 타당하고 신뢰가 있고 또 객관도도 있습니다. 주로 채점이 객관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오답이 좀 명확해서 채점이 용이해야 좋은 거죠. 채점하는 게 어려우면 그 써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용도입니다. 검사하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해야겠죠. 막 복잡하고 돈 많이 들고 하면 안 쓰죠. 좋은 검사지긴 하지만 안 쓰는 검사지, 뭐 현실적으로 별로 안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검사지를 쓴다 또는 만들다 할 때는 이 5가지가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된 이러한 검사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못했던 직업 선택 이론에 관한 걸 좀 설명했고, 새로운 파트로 직업 심리 검사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심리 검사의 역사와 더불어서 심리 검사의 좀 더 속 깊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